관세가 부과된 만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관세 부과돼도 인플레이션 오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수출국들은 관세가 부과된 만큼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 거래요. 미국 입장에선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거는 상대방 국가의 통화가 약세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야 너는 달러가 약세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기사화된 겁니다. 너의 정책은 앞뒤도 안 맞지만 너는 진짜 이런 정책을 하기엔 함량 미달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을 정도예요. 지금 벌써 이제 5월 중순인데 올해 벌써 반이 거의 다 왔는데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폭락을 조정을 겪었다가 지금 좀 반등했는 상황인데 지금 이사님 지금 현재 주식시장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어떻게 좀 점검부터 한다면요? 우선 잘 나가던 증시가 4월 2일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근데 이제 단순 관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시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을 때 많아도 한 10에서 12% 정도 부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걸 뛰어넘는 22%의 평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충격과 공포입니다.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이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을 했죠. 일단은 관세 부과하는 걸 일단 90일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완화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부 국가 중심으로는 무역과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려가 일단 완화가 되면서 반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제 여건 때문에 뭔가 충격을 받고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충격.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정책 불확실성 지수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완화되는 모습으로 단기 충격, 그 다음에 단기적인 완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등했는 거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유예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이 떨어졌는 거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건가요? 전자가 더 강한 게요.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정책이 확실해지면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일단은 이런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반등, 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가 되는 과정에서 반등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또 트럼프만큼 또 중요한 인물은 역시 이제 파월인데 얼마 전에 이제 FOMC가 있었죠. 트럼프 취임 후 이번에 세 번째 연속 금리 동결했단 말이죠. 이제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파월을 이제 이전에 파이어 시키겠다라든가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계속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금리 동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은요, 딱 견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상보다 큰 관세 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도 10%대 초반이면 나름대로 그 정도만 됐었으면 물가라는 게 올라도 일시적이고 오래 안 갈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지난 3월에 얘기를 하다가 22%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는 걸 보고 이 정도 관세라면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번에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성명서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파월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부 즉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얼마냐 아직 그 확정된 게 없잖아요. 두 번째는 어느 기간까지 하는 거냐 그리고 어느 품목까지 하는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 높아진 예상보다 너무 높은 관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은 쉽지 않고 후행적인 대응을 할 거다라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그러면 확정을 지으라는 얘기죠. 22%를 부과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야 내가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경제에 영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파월의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라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왜? 이게 3월에 있었던 즉 10%대 초반에 관세를 부과했으면 단기적일 수 있지만 혹시 이 자체가 진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22%가 다 부과가 되면 생각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자극돼서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 일단 보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도 이분도 되게 훌륭하신
되게 똑똑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네. 되죠. 그러면 이분은 왜 저렇게 파월을 압박을 할까? 저는 그 기저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협상하려고 22% 부과한 거지 실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좀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금리를 그 정도 우리가 하는 관세를 그 정도 부과 안 할 거니까 내려라는 아주 제가 암묵적인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닐 것 같은데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22%가 현실 안 되고 그것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된다라면 나중에 또 파월을 되게 공격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 절반 이상 54%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고, 그다음에 파월도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이제 관세를 때리니까 이렇게 금리 동결을 계속 하는 건데, 트럼프 예상에서 계속 노리고 있는 거는 뭐 애초부터 나중에 이런 좋은 협상안을 위해서 처음에 그냥 강하게 질러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과하게 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 실수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지지율이 나서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지지율뿐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원래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물론 일기 때도 이런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후퇴한 게 없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이렇게 덫을 만든 경우는 되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공약집인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이 있고 또 스콧 베센트라든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든가 또 요즘 많은 얘기가 된 스티브 미란이라고 그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이 세 사람의 공약집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라는 게 그걸 보면 트럼프한테 관세 부과를 할 땐 점진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보편 관세라는 거 지금 10% 부과한 그것도 2.5%부터 정률을 조금씩 올려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줬는데 트럼프는 이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즉흥적으로 했고요. 현재 트럼프가 발표한 22% 평균에 달하는 관세는 아시겠지만 발표 3시간 전에 급조돼서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방안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로 해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야, 미국이 그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미국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강요들이 하는데 준비를 했는데 피터 나바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마지막에 이 방법 말고 좀 더 세게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워낙 강한 분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내각들이 반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본인이 계산식도 다 틀렸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올 후폭풍도 예상을 못했고 실제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내가 필요해서 각국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펭귄밖에 없는 국가한테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 실제로 얻어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지금 최근에 정책을 다 후퇴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냐면 며칠 전에는 할리우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화 관련해서도 뭐 100% 관세를 때리겠다 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즉흥적이었는데 이거 결국은 이미 그 철회를 했잖아요. 그죠? 뒤로 물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역 적자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영화 산업은 무역 흑자 산업이에요. 엄청난 아니 흑자 산업인데 무슨 관세를 때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에서 더 난리 났죠.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손해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뒷배경 없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덫에 걸리면서 이제 정책 후퇴시키는 모습들을 보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내각은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트럼프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언지를 줬는데 트럼프는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고 문제는 그러면서 실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트럼프가 지난 1기 때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요건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도 이미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서 중국도 경제가 쉽진 않지만 반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도 대부분 반발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반발도 많이 시작됐고 또 1기 때에 비해서 미국의 빚, 우리가 알고 있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높지만 전체 빚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나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재정 적자, 즉 정부가 너무나 빚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여러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테러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엔 30%까지 됐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이런 거 빼놓고 생필품은 미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관세를 때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관세 부과하면 지금 미국에 그 생산 설비도 없고 누가 미국에 화장지 공장을 짓겠어요? 자동차 공장은 몰라도 누가 또 미국에 생필품 공장을 짓겠어요? 치약 칫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단가가 맞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스스로
그 뭐 120% 또는 각국에 때린 관세만큼 비싸게 사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미국 스스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퇴로를 만들지 않고 한 것도 굉장히 많이 뭐 문제가 때문에 됐다. 근데 그렇게 질렀을까요? 좀 이유는 있을 텐데. 더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관세를 부과를 하면 이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제 추정이 아니고요. 4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미란 보고서를 쓴 사람을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그 헤지펀드 대표들이 만나서 공청회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냐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엔 미란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 물어봤습니다. 이거 네가 설계한 건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될 거 알았어 했는데 몰랐다고 대답한 거예요. 결국엔 준비돼서 한 게 아니고요. 이럴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였지 금융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금융에 대해서도 20년간 애널리스트라는 분석을 오래 했었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나름대로 했었지만 저도 부동산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란 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똑똑한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준비되지 않았었고 네. 뭔가 긍정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 FOMC에서 이번에 발표된 인상된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 예상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도 되게 큰 건가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아닌데 그 관세가 현실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 22%란 평균입니다. 뭐 어떤 국가는 10%, 어떤 국가는 22%, 우리나라 25%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물가 상승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트럼프가 그걸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낮겠죠.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단순히 경기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있는 그 공화당이 집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현재 있는 관세는 현실화 100% 하진 못할 거다. 즉 나름대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양보할 거고 그런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경기 침체로 간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온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 피크아웃 얘기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 지금 신호 봐라 징조 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나 징조가 있는 건가요? 약간씩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징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지금 이전에 그동안 뭐 샤메 룰도 있었고 뭐 장단기 금리 연적선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제가 보더라도 가장 경기 침체 신호의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채권 중에서 가장 그죠 등급이 낮은 채권, 그러니까 적격보다 좀 밑에 있는 이 채권에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올라오면 흔히 얘기해서 우리를 얘기하면 안 좋은 기업부터 부도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인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기업들이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 사람을 내보내지도 뽑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함부로 내보냈다가 실제 그게 관세라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면 사람을 잘못 내보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사람을 내보내고 나면 다시 뽑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일단은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정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책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침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결국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 행동을 보시는 게 맞는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동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경우 정책 기반을 잃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그 현재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파워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그 시그널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빅테크 관련주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특히 미국 빅테크가 떨어진 이유란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도 빅테크들이 반응을 좀 했는데 투자 랠리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앞으로 다시 오르나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결국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가 많아요. 그런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면서 광고 수입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득이 감소한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AI라 하더라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불확실하게 굴면 사람들이 투자를 미루게 돼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 정부 투자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 기업들이 잠깐 스톱했단 말이에요. 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좀 뒤로 미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도 뒤로 미뤄졌고 특히 이제 도지라는 게 있었으면서 지금 정부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1분기에 투자를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도 있지 않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광고 수입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콧 베센트라고 불리는 미국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 들면 감세 정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게 규제 완화다. 감세 다음에 규제 완화까지 된다라면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그런 어떤 감세에 따른 어떤 소비 우리가 하는 규제 완화에 따른 또 다른 성장 동력 이렇게 되면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빠질 때보다 올라올 때는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미국의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예전에 7개가 다 같이 올라왔다면 그렇죠. 이제는 뭔가 기업별로 더 좋아지는 기업과 아니면 거기서 약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잃는 기업들이 좀 달라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오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글로벌한 종목들이니까 혹시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색깔 말씀하신 이제 색깔이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나뉜다고 해주셨는데 어느 쪽이 이제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AI 쪽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는 기업들이 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서 뭐 어떤 쪽의 특징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가져가는 쪽인 거죠. 모델. 예.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젠슨 황이 얼마 전에 CES CEO. 가서 앞으로 AI 가지고 돈 버는 건 피지컬 AI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피지컬 AI는 로봇을 말하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업들이 뭐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굉장히 달라지겠죠. 특히 여러분들 하반기에 규제 완화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규제 완화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기대하는 규제 완화 중에서 큰 것들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금융 규제 완화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그 자본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 규제 완화가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AI 규제 완화 중에서 1번이 뭐냐면 미국의 AI들이 동영상이나 이미지, 사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요. 왜냐면 이게 동영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규제로 막아놓은 건데 중국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관련 기업 입장에선 이게 조금 방향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규제를 많이 풀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 흔히 얘기하는 멀티모달, 글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학습하고 동영상도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AI가 될 수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것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기업들 중에서 그 동영상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기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뭐 메타 같은 그럴 수도 있고 유튜브도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빅테크 주들이 빠진 것 중에 하나로 미국의 관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원래 이제 주식에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독점을 할 때 그 기업의 밸류를 높게 쳐주잖아요. 근데 AI라는 것들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계속 독점해 나간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만 이 AI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경쟁자로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AI 거품이 살짝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주식의 상승은 없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좀 공감하시나요?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딥시크가 대단히 경쟁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이슈를 많이 일으켰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딥시크가 대단히 좋았었던 그런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AI 관련한 GPU라든가 이런 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활성화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 즉 더 싸게 만드는데 성능을 좋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자, 딥시크가 했던 방법은 나도 할 줄 알아. 강화학습을 나도 할 수 있고 비용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너희들은 블랙엘 없지?
루빈칩 없지? 자, 이 방법을 가지고 루빈칩이나 블랙에를 썼을 때 어떻게 될까? 너희들은 안 가봤잖아. 그때 한번 두고 보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위협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중국보다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학습 방법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딥시크가 오픈으로 풀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은 좋은 칩이 없는데 나의 이 어마어마한 칩으로 똑같은 칩은 칩대로 때려봤고 거기서 방법대로 같이 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라는 게 미국 AI 기업들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도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뭔가 나름의 미국이 새롭게 중국보다도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현재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OTT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애플이나 뭐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대단한 종목이지만 사실 정고점이 지금 대부분 못 갔잖아요. 못 갔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는 어느새 정고점이 갔거나 돌파했거나 어쨌든 지금 다 돌아왔더라고요. 넷플릭스 왜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실 뭐 일단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영향만 없다라면 AI 관련해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AI가 도입됐을 경우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요건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KBS라든가 이런 데 뭐 PD분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제작할 때 AI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G 같은 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AI를 통해서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내에서도 영화를 제작할 때 여러분 알고 계신 인디아나 존스 5 같은 경우도 해리슨 포드라는 분이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는 건 AI로 했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탑건 2 이번에 나온 매버릭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거기서 발 킬머 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아이스맨이라고 나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분의 목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AI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AI가 많이 적용되면서 배우들 몸값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비용들을 많이 줄어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시가총액 1위가 SAP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게 여러분들 ERP 관련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사 관련 뭐 재무 관련 이런 걸 해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AI를 활용하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이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하고 똑같은 거냐 더준 비전이라고 아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예요.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 기업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SAP라는 기업이 세계 90% 점유율이거든요.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AI를 했더니 비용도 많이 줄어들면 좀 더 효율화됐다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넷플릭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더 효율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넷플릭스가 보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주식은 지금 현재 사실 경쟁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디즈니라든가 이런 건 있겠죠. 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경쟁자는 없는데 이런 주식 혹시나 가지신 분들은 언제 이런 거를 팔아야 되는 신호를 혹시 잡아야 되고 왜냐면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주가 계속 오르니까 잘못 내려도 너무 배 아플 것 같고 이거 계속 가기에도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는 걸 우리는 AI 이번에 떨어질 때 느꼈고 해서 혹시 조금 힌트 있나요 이런 거? 사실은 없죠. 저도 언제 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보통은 그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팔지 몰라서 보통 책에서도 뭐 기본서유들도 나오는 게 보면 목표는 내가 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잘 판 적은 없다. 그리고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드디어 1400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환율 좀 어떻게 좀 안정화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동반해서 했었던 건데 그 이유를 찾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었던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 또 이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가 연장된 게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하죠. 마라라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이 마라라고요. 거기서 혹시 나중에 협상이 나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마라라고 협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란 보고서 핵심이 뭐냐면 달러 강세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달러가 강세인데
이게 강세가 된 가장 큰 이유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 통화들은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미국은 특수하게 기축 통화라는 어떤 또 다른 역할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전부 다 달러를 사려고 하더라. 미국제를 사려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원래 미국이 가진 실력보다도 달러가 더 강세였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제조업이 고사를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달러가 강세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스티브 미란의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한테 일정 부분 자국 통화를 좀 강세로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그래서 그동안의 달러 강세에 따른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해서 실제 이런 어떤 원화 강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근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망,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의 보고서 또 말하라고 협정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거와 관련해서 미란한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아까 헤지펀드 대표들이 야 미란아, 네가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그럼 관세라는 걸 활용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관세가 부과된 만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관세 부과돼도 인플레이션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미란이 대답하기를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수출국들은 관세가 부과된 만큼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 거래요. 우리 원화로 얘기하면 1,300원 있던 게 1,400원으로 만들 거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선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야 너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거는 상대방 국가의 통화가 약세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야 너는 달러가 약세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미국이 달러 약세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네. 그리고 당장 시장을 지켜보고 보면 오히려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달러가 그래도 조금 더 강세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 수 있는 기복제가 되기 때문에 저 얘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스티브 미란한테 많은 헤지펀드 대표들이 해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버버거렸어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결국 그러면서 야 네가 얘기한 거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농담 아니라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야 너는 이거 하기엔 한번 실제로 이게 기사화된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식 미국에서 기사화된 거라서 너의 정책은 앞뒤도 안 맞지만 네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는 진짜 이런 정책을 하기엔 함량 미달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랬던 거죠. 그 세계적인 어떤 대단한 분들, 특히 여러분들 헤지펀드 대부들이면 금융시장에서 그루 중에 그루들이에요.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나온 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월가예요. 돈 많이 주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지. 학자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격이 안 맞았던 거죠. 물어봤더니 대답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결국 준비가 안 된 걸 받고 너 자체적으로는 똑똑할 줄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를 체질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량 미달이니까 마치 이분이 바보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너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너는 너무 똑똑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아직 이 일을 감당하기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정도 하려면 정말 철저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치밀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 미국의 금융 정책은 세계를 판도를 바꿀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진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제학자들이 다 비판해요. 딱 이거예요. 아니 앞뒤가 맞는 얘기는 해라. 네 얘기가 틀렸다 맞다라는 거는 최소한 일관될 때 정책이 A, B, C, D가 일관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봐도 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너희들은 뭐니라는 게 이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죠?